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좀 마음 편히 좀 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글로벌 증시가 투심이 좀,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보내기 전에 방송에서 미리, 그러니까 뉴스에서, 이번 이제 연휴 동안에 도배되기 시작하기 이전에 저도 방송에서 한 번은 다뤄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중국 부동산 재벌 그룹이죠. 헝다그룹의 파산설이 돌면서 글로벌 증시 투심이 상당히 좀 위축되어졌고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도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증시 좀 다행인 거는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추석 연휴 때문에 3일을 쉰 부분에 대해서 좀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도 뭐 다우도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한 2.81% 밀렸다가 나스닥도 한 3.42%까지 꽤 많이 밀렸죠. 다행히 오후장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요. 오후장 들어서 반등이 나오면서 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다는 부분. 는 어느 정도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만 화요일 날 조금 이렇게 갭이 살짝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가장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나스닥이 미선물이 0.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만약에 오늘 미중시가 좀 양봉 마감을 좀 해주게 되면 내일장 우리 증시는 그렇게 아주 크게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우리 증시 개파락은 피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의 방향, 캔들 어떻게 만드는지 따라서 개파락하고 더 밀리느냐, 개파락했다가 빠르게 반등하느냐, 요 정도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헝다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지, 그러려면은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추석 연휴 동안에 저는, 좀 푹 좀 쉬고 싶어서 방송을 틀지는 못했지만, 여러, 뭐, 유튜버 분들, 전문가 분들이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금융, 헬스케어, 뭐, 여행 등, 근데 좀 무리하게 좀 확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당히 그 규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금융 긴축까지 되면서 경영 상태가 이제 상당히 악화됐고 이 위기설은 이전부터 꾸준히 좀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뭔가 좀 증시의 어떤 그 급락의 트리거로 작용하느냐 마느냐, 요런 부분까지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이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규모가 335조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에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비교하는 뭐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좀 많았는데 그때 당시처럼 정말 대응하기도 조차 힘들게 그렇게 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아직 그게 파산이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23일 날 이게 뭐 그냥 이자예요, 이자. 이자만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이자를 23일 날 일단은 내야 되는데, 요거는 이따가, 뉴스에서도, 아까 봤는데, 23일 날 내야 될 1,000억은 낼 수 있다라고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미증시랑 뭐 반등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29일 날 뭐 한 500억 가량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이자에만 불과하니까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정부의 도움이 없이
파산을 넘기기는 지금 힘들다라고 보는 게 거의 이제 뭐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헝다의 파산을 막아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냥 파산을 하게 될 것인지, 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파산할 것이라고 이제 보는 입장은 최근에 중국 정부가 이제 뭐 각종 뭐 기업들에 대해서 뭐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부채 축소를 통한 부실 기업을 정리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헝다그룹을 봐준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뭐 이번엔 좀 단호하게 그 본보기로 좀 삼지 않겠느냐. 헝다그룹의 어떤 파산을 본보기로 삼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또 대마불사로 헝다그룹을 구제해 준다면 중국 경제의 도덕적 해이는 다시 활개를 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산을 하게 어느 정도는 좀 방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산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입장은 헝다그룹이 이제 디폴트를 하게 되면 헝다그룹 이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에만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상품에 투자한 개인까지 연결돼 있고, 이제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 시스템의 전반까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좀 개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파산을 시키진 않을 것이다 라는 뭐 이제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산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뭐 파산하지 않게 되면 뭐 글로벌 증시는 이 정도에서 뭐 이제 진정세를 찾아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할 건 없겠죠. 파산이 됐을 때 글로벌 증시 혹은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면 되겠죠. 파산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에서는 현재 헝다의 대출 규모가 중국 내 은행 대출 총액의 0.3% 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고,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헝다가 대마불사의 논란을 일으킬 만큼의 그 정도로 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론을 보면 뭐 대마불사가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확실히 큰 기업이고 부채 규모가 600조 수준이기 때문에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리고 파산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에서 달러 표시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회사 중에 한 곳이고, 헝다의 회사채를 이제 매수한 금융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금융기관들이 피해를 입어서 다른 회사들에 대한 대출 회수에 나설 경우 시장 전반에 자금 경색과 연쇄 디포트 사태까지 불러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헝다만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헝다가 무너지면서 아까 제가 본 뉴스 기사에서 지금 중국 부동산 기업 중에 부채 규모가 70%를 뭐 넘지 않은 기업이 1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헝다가 무너지면서 다른 부동산 기업도 연쇄 디폴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의견이나 입장들을 좀 파악을 해본 결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러니까 헝다그룹 자체의 파산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돕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헝다가 파산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이제 뭐 부동산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줘서 위기가 확대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 헝다의 파산이 이제 뭐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가지 뭐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던가 가더라도 위기가 확대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헝다그룹이 파산하는 것 자체를 도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참 지금으로서는 가장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예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폴트는 하게 되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질서 있는 디포트를 유도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뭐 가장 나이스한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은 질서 있는 디포트를 유도를 중국 정부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질서 있게 잘 디포트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뭐 이제 뭔가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서 설쓸 수 없는 뭐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 혹은 위기로 이렇게 이제 번지는 요런 게 이제 지금으로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시나리오 같은데요.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결론은 이제 제 방송을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시청하는 방송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이제 제 방송은 이제 다행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테마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우리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일단은 시간은 벌어줄 것이다.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 이제 끔찍한,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전까지의 시간은 충분히 벌어줄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제 헝다 사태를 어떻게 좀 컨트롤하는지 보면서 대응할 시간은 저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비중을 어느 정도 또 줄여놓고 또 다음 주 상황 보면서 뭐 계좌 관리 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끝까지 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뭐 이런 어떤 헝다 그룹의 이슈보다는 이제 곧 있을 FMC 해위에 대한 결과가 조금 더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 증시가 뭐 이제 좀 반등에 성공하느냐 힘없이 또 밀리느냐 요 여부랑 일단은 헝다가 23일날 이자는 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또 시간을 어느 정도 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어떤 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주 주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전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좀 불안하시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는 방향으로 놓고 주말 또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휴 주말이라 연휴 때 있었던 뉴스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이번 연휴 때 뉴스가요. 뭐 헝다 관련 뉴스 말고는 거의 뭐 이슈가 될 만한 게 좀 적었다. 그거랑 이제 뭐 정치 테마주 관련된 뉴스 좀 있었습니다. 전기차 뭐 이제 폐배터리가 최근에 좀 강했고 폐배터리 관련된 뉴스도 조금 이제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랑 폐배터리랑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또 봐야 될 종목은 무조건 CIS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지금 뭐 거래대금 면으로 보나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상승률을 떠나서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느냐의 정도로 따졌을 때는 이날부터 해서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서 아마 지금으로서 시장에서 최대 관심주, 최고 대장주, 주도주가 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뭐 CIS는 여러 번 방송했죠.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희 리딩방에서도 여러 번 수익을 내고 나왔죠.
이때 사서 요때 한번 익절하고 나오고, 눌릴 때 또 사서 요때 한번 익절하고 나오고, 이때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두 번 매매를 하고 나왔고, 요 날은 제가 눌림이 나오면 잡아서 아마 여기 이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큰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제가 9월 13일 날 요 양봉 나올 때 한번 언급을 드렸고, 여기서 눌렸다가 요렇게 갈 거고, 나는 여기서 공략을 해서 이번엔 좀 크게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동반했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동반해서 이렇게 갈 때는 뉴스의 강도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짧게 뭐 5, 6% 수익 내고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조금 길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이날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나왔고, 뉴스도 좋고 어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다 보니 큰 조정 없이 바로바로 좀 시세를 뽑아내주고 있고요. 얘는 여기 이제 전고점인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터치가 좀 일단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많이 눌렸다 갈지, 좀 적게 눌리고 바로바로 좀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안에서 일단은 매매는 하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돌파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접근하실 분들이나 한 2만원까지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2만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항이 좀 크게 나오는지 아니면 저항이 없이 바로 뚫을 주려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재접근해도 괜찮다. 그래서 CIS는 이제 뭐 단기 매매 하시거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지금 관심 종목 최상단에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비엠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꽤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 추세를 좀 타고 가다가 한 번 더 뽑아내고 이제 죽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좀 깨면서 일단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온다면 최우선적으로 어떤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CAS랑 에코프로비에 비하면은 조금은 이제 그러니까 CIS랑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뭐 최우선 관심 종목이라면은 한 우선 정도로 보실 만한 게 후성, 얘도 여기서 이렇게 뽑고 요렇게 박스권으로 옆으로 이제 기고만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아마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큰 어떤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요 정도 수준으로 또 이렇게 내일 뭐 개파락 좀 했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2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반대로 시장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밀려가지고 21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를 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고요. 네, 뭐 켄트로스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다만 켄트로스는 1차 파동이 나왔고 2차 파동이기 때문에 1차 파동의 눌림목보다는 조금 더 힘이 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1차, 2차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기는 보통은 좀 힘들다. 그러니까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 구간에서는 짧은 조정을 거치고도 2차 파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2차 파동에서는 조정이 조금 이제 길어지면서 힘을 더 응축시키고 이렇게 3차 파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도 1차, 2차 파동 여기서 먼저 좀 시장이 많이 눌리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좀 많이 삐대다가 이렇게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는
그 테마도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봤는데 좀 멋있게 상한가를 딱 뭐 이제 들어가 주고 음, 변동성도 좀 시원시원하게 위아래로 좀 나와주고 좀 고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테크가 갈 때는 그런 식으로 잘 갔죠. 그래서 영화테크가 더 이제 종목의 느낌으로는 저는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테크가 대장 역할을 하다가 웰크론한텍이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이날 상한가를 뭐 이제 들어갔다가 막판에 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이 그렇게 예쁘진 않다. 물론 여기서 눌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얘가 진짜 예쁜 애라면 여기서 상한가도 딱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롤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조금 만들어가는 모양새가 그렇게 예쁘진 않다. 근데 뭐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아직까지는 죽었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 지켜주면서 다시 이렇게 흐름 만들어 가는지 웰크론한텍이랑 영화테크 이렇게 두 종목 정도 패배터리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파워로직스랑 파워로직스는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약하네요. 흐름을 어, 얘도 제가 한 이때부터 패배터리 관련주로 그러니까 보시면 얘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 기준봉이 형성이 됐고 이 기준봉에 안에서 주가가 그냥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상승했다가 또 눌렸다가 상승 이러다가 결국에 한번 뚫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여기 이제 상단을 한번 뚫어주나 했더니 일단 한번 뚫어놓고 밀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아직 얘 뭐 끝났네라고 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가려고 이러는구나 생각하고 한 번 정도 어떤 좀 좋은 관점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이제 영화테크랑 옐크론한텍이 좀 쉴 때 오늘은 내가 대장이야 라고 하면서 한번 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일단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도 일단 이제 애플 13 출시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숨을 죽였습니다. 조정이 나왔고 그러다가 뭐 이제 예전에 한번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뭐 새로운 폴더블 폰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돈이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한 번 더 그거를 모멘텀 삼아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이 그러니까 뭔가 좀 그냥 큰 테마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굳이 뭐 애플, 삼성 나눌 게 아니라 폴더블 폰이라는 자체 테마로 인해서 한 번 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가 근데 또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올랐었던 삼성 뭐 G 플립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어떤 삼성의 폴더블 폰이라는 테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는 뉴스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뉴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멘텀으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을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뭐 자리적으로는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는 됐거든요. 세경 하이테크도 여기서 뽑고 별 다르게 한 것도 없이 반등 하나 없이 다 이렇게 21선까지 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뭐 여기서 얘가 죽으려면 이렇게 음봉으로 죽었어야 되는데 오후장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탔다라는 점. 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얘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왔고 가격 조정이 뭐 그렇게 크게 나왔다고 보긴 좀 힘들죠. 오히려 박스권으로 그냥 옆으로 좀 기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1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공략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눌림목은 나왔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세경 하이테크랑 파인테크닉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뭐 누리호 뉴스가 있어서 뭐 요런 기사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스페이스X 통해서 뭐 우주 관광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시장에서 재료로 쓰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찾아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봤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우주 항공 사업 관련주들이 지금 차트상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정도만 봤는데 나쁘지 않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어떤 차트의 위치나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요. 어, 한국항공우주도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끝내고 이평선이 좀 모여가는 시점, 수렴의 과정의 어떤 변곡점 정도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냥 한 번 정도 그냥 둘러봤고 뭐 바로 뭐 매수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자리지만은 그냥 뉴스랑 같이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돈이 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적해 볼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정치 테마가 아마 뭐 내일 모레 변동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저번 주에도 홍준표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잠잠했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대선 토론이 좀 있고 나서 그때 저는 사실상 일단은 토론회가 이날이었죠. 목요일 오후였던가요? 제가 정확히 목요일 오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날 국민의힘 토론회가 있었고, 홍준표 관련주들이 기세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저도 뭐 좀 지켜본 바, 토론 능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홍 쪽이 좀 낫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윤 쪽은 조금 그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홍 쪽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토론회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거를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것이냐? 끝나고 나서 뭐 재료 소멸로 떨어져 버릴 것이냐? 요런 어떤 의문점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토론의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기대치만큼 이제 못 미쳤다는 사실 이제 가장 컸던 발언이 이제 이제 요즘 이제 약간 이제 놀리는 식으로 조국 수홍이라고 해서 조국 수사의 어떤 가족까지 확대된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도 조금 과잉 수사가 아니었냐, 이렇게 이제 발언했다가 이 부분이 상당히, 문매를 맞았죠. 그러면서, 뭐, 뜻을 굽힐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수습을 하긴 했지만, 상당히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와, 솔직히 저는, 야, 뭐, 완전히 뭐, 홍준표가 토론회를 뭐 망친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파락했다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어서 그런지 매물 출회가 좀 많이 돼서 그런지 뭐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좀 조정이 좀 너무 깊었다. 그런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뭐 지지율이 급락하거나 뭐 대선 후보에서 뭐 탈락할 만한 그런 흠집이 있는 뭐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을 저는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어찌됐건 요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이재명, 이낙연 요렇게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윤석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재밌는 것은 지금으로서 지지율이 더 높은 이재명, 윤 쪽이 최근에 상당히 그 어떤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권 후보에서 아예 그냥 탈락할 수 있는 치명적 노이즈를 이제 뭐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지고 있죠. 이쪽 이재명 쪽도 윤석열 쪽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 뭐 공수처 수사가 뭐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밌게 지지율이 높은 쪽이 이렇게 약간 리스크를 또 많이 안고 있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낙연, 홍준표 쪽은 또 이런 리스크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재밌고 재밌기도 하지만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어떤 한 인물 1, 2 정도 형성이 돼가지고 맞대결하면서 그냥 시소 게임 하면서 한쪽 오르면 한쪽 눌리고 한쪽 오르면 또 한쪽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매매하기가 진짜 편해요. 근데 야 지금은 정치 테마주는 흐름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조금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 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래도 홍준표 테마주를 좀 좋게 보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어떤 리스크가 좀 적다. 그래서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어떤 뭐 큰 악재 없이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제 생각보다는 별일 아닌 거에 급락, 좀 조정폭이 좀 깊었다. 그런 정도지만 아직까지도 조정이 온다면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아마 내일은 이재명이든 이낙연 관련주든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지지율 조사나 이런 게 참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어디는 이렇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기사를 봐도 좀 감흥이 안 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광주 전남 투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에. 그래서 일단 기사에서는 이낙연이 조금 더 우세한 걸로 나왔죠. 근데 이낙연 관련주들이 워낙 지금 낙폭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광주 전남 투표에서 우세를 보이게 된다면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다만 경선 전체에서는 아직도 이재명이 유리하다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한 번 우세했다고 폭등이 나오기는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남선 알루미늄이냐 그러니까 뭐 한 10몇 프로짜리 한 뭐 20% 가까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이 꼬리가 길게 달리는 뭐 요런 정도의 모습이 저는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남선알루미늄, 뭐 삼부토건, 도국철강 뭐 이런 애들 있겠죠. 근데 뭐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자리들은 다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이제 광주 전남 투표 결과 뉴스 체킹을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와중에 뭐 이낙연주들 조금씩 이렇게 반등 나오고 이재명 관련주들 뭐 예를 들어 살짝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 뭐 인맥주 대장인 카스도 이렇게 21선 올라오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성건설도 여기서 뭐 한 개 정도 더, 한두 개 정도 더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모습 그걸 한번 그려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더불어힘 쪽, 정치 테마주 순환매 한번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많이 눌렸으니까, 홍준표 관련주들 눌렸다가, 또 며칠 쉬면서, 이런 식으로 며칠 쉬면서 눌렸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수상하다 싶은 거는 윤석열 관련주 중에 부동산 정책 관련주로 올랐었던 신원종합개발, 얘가 흐름이 살짝 좀 수상하다, 심상치 않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한 8,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낙 지금 많이 눌렸다가 수렴 바닥을 좀 다지고 고개를 좀 들기 직전에 있는 뭐 인맥주인 뭐 애니능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뉴스가 좀 있죠. 레키로나주 뭐 이제 유럽에서 승인 여부 뭐 10월중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사 3사의 합병 이제 뭐 승인 뉴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시간에서도 어찌됐건 조금 이제 오르기도 올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주가도 조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또 딱 하단 추세에서 깨지 않아야 될 시점에서 또 뭐 이제 호재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양봉 하나 만들어 주면 이렇게 또 눌렸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흘러가면 요게 또 이렇게 되죠. 18만 원. 이거 얘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18만 원이라는 주가를 저항대 이렇게 두고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뿅 하고 한번 갈 수도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볼까요? 얘네 좀 본지 오래돼 가지고 얘도 뭐 바닥은 확실히 잡고 있죠. 11만 원 구간에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 121선 한번 타려다가 실패했고요. 이때 또 한번 탔다가 실패했고 이번에 타게 되면 또 타는 거니까 121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각으로 좀 바뀌게 좀 만들어 놓고 나서 흐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